안녕하세요. 대전 대성고등학교 3학년 학년부장 주영하입니다. 올해도 작년과 마찬가지로 코로나로 인해서 대면으로 하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설명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오늘 설명회의 진행 순서는 교장선생님 인사 말씀 간단하게 있으실 거고 3학년 담임교사 소개와 3학년 학년 운영에 대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대입 진학 설명회가 진행이 되겠습니다. 지금 3학년 많은 학부모님들께서 학년 운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많이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학년 운영과 관련된 설명은 간단하게 하고 이번 설명회에서는 대입 진학에 관련된 설명회를 중점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올해 수시, 정시 할 것 없이 입시, 대입에 관련돼서 전반적으로 많은 부분의 변화들이 있습니다. 그 변화들을 학부모님들께서 많이 알고 계셔야 학생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대입 진학 설명의 내용이 좀 길더라도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교장 선생님 인사 말씀을 잠깐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대전 대성고등학교 교장 정운하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온라인으로 인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서도 무엇보다도 중요한 자녀들의 학교 생활을 위해 이렇게 많은 관심을 가지고 학부모 설명회에 참여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학교는 학생들의 고등학교 기간이 삶의 변화를 스스로 느낄 수 있는 학교가 되고자 합니다. 그리고 대성고에서의 모든 활동이 자신의 성장과 발전을 위한 최선의 선택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 설명회에서는 학생들의 학교생활 안내 및 학년 운영 계획, 그리고 졸업생들의 진학사항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궁금하신 사항들을 안내받을 수 있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대전 대성고등학교는 모든 교직원들이 우리나라 교육의 장을 새롭게 열어간다는 열정으로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다음으로 학년 운영 설명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3학년 담임교사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3학년 일반 담임 선생님은 은종서 선생님이십니다. 사회문화와 사회문제 탐구를 담당하시겠습니다. 자, 3학년 2반 김중길 선생님이십니다. 국어를 맡고 계십니다. 3학년 3반 박상준 선생님입니다. 자, 수학을 담당하고 계십니다. 3학년 4반 양승만 선생님입니다. 화학을 담당하고 계십니다. 3학년 5반 임종필 선생님입니다. 물리학을 담당하고 계십니다. 3학년 6반 박종훈 선생님입니다. 영어를 담당하고 계십니다. 3학년 7반 왕성욱 선생님입니다. 수학을 담당하고 계십니다. 3학년 8반 김혜주 선생님입니다. 생명과학을 담당하고 계십니다. 3학년 9반 이효혁 선생님입니다. 자, 수학을 담당하고 계십니다. 3학년 10반 노정은 선생님입니다. 국어를 담당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저는 학년부장 주영하고요. 역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 10명의 담임 선생님과 올해 학생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학부모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3학년 학년 운영 설명을 간단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주안점은 자기주도 학습 및 방과후 학교입니다. 자, 3학년에 올라와서 지금 수능과 관련된 과목들은 거의 다 2학년 때로 마쳤습니다. 그래서 혼자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시간 확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하지만 아직 많은 학생들이 자신이 부족한 부분을 다들 갖고 있습니다. 그 부족한 부분들을 이 방과후 학교로 채워갈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 저 일과 운영을 먼저 보시면
자, 이 코로나로 인해서 45분 단축 수업과 5분의 쉬는 시간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평일날 보시다시피 자율학습 시간이 2시 30분부터 밤 10시까지, 기숙사 학생들은 11시 30분까지 꽤 길게 있습니다. 이 시간을 학생들이 체계적으로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자, 학부모님들께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자, 그리고 2학년 때와 달라진 점은 자, 토요일 자습에서 저희가 8시 40분에 시작해서 5시 30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지만 자율학습 1교시, 2교시, 3교시, 4교시가 대체적으로 수능에 국어, 수학, 영어, 탐구 과목을 시행하는 그 시간과 어느 정도 맞췄습니다. 그래서 토요일 자습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자율학습 1교시에는 국어 영역을 공부를 해보고 자율학습 2교시에는 수학을, 자율학습 3교시에는 영어를, 자율학습 4교시에는 탐구를 공부를 하면서 수능에 대한 대비를 좀 했으면 좋겠고 자주는 아니더라도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개인적으로 기출문제라든가 아니면 사설 모의고사 문제를 가지고 하루 동안의 그 모의고사를 실시하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학생들이 자기주도 학습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효율적인 방과후 학교 운영입니다. 그래서 학생 선택권을 최대한 보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방과후 학교 수업을 원하지 않는 학생들은 자습반을 구성해서 자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능형 강좌를 개설해서 학생들이 문제풀이라든가 부족한 개념들을 채울 수 있도록 강좌를 개설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요새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을 준비하기 위한 강좌를 개설을 해서 최대한 많은 학생들이 원하는 강좌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수 선택 강좌를 개설을 해서 적은 인원들이 신청을 하더라도 그 타당성이 확인이 되면 개설을 해서 학생들에게 수강할 수 있는 기회를 주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진로 지도입니다. 아마 3학년에서 가장 중요한 게 진로 진학 지도일 겁니다. 그래서 월별로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간략하게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3월하고 4월은요, 가장 중요한 것은 학생별 상담을 통해서 학생별 특징에 따른 자신이 수시, 정시, 학종, 논술 등 어떤 전형이 중점으로 해야 되는지 분석을 하고 학생의 생기부를 분석하고 그것을 어떻게 보완할지에 대한 상담을 진행하겠습니다. 자, 5월, 6월에는요, 학업 성취도, 3월, 4월, 5월, 6월 이 모의고사를 통한 학업 성취도의 변화에 따른 지원 전략을 다시 한번 점검을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7월, 8월에는 학생부 종합전형을 쓰는 학생들에게 굉장히 바쁜 해가 될 겁니다. 그래서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자소서라든가 면접 준비, 추천서는 올해 폐지되어 있습니다. 네, 이런 부분들을 잘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름방학이 물론 수시, 정시 둘 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름방학 때 수시를 준비하는 학생들도 학습을 더 철저히 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하고 수능 원서 작성 및 학생부를 최종 점검해서 학생들이 원하는 대학에 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9월에는 이제 원서 접수가 9월 10일부터 14일까지 수시 원서 접수가 있습니다. 이때 수시 6회 지원 전략을 확정을 해서 학부모 상담까지 같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자, 그리고 10월 11월에는 수능 실전 연습해서 시간 맞춰 모의고사 풀기, 주력 영역 집중하기, 그 다음에 생활 리듬까지 체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학기 때 시간표가 바뀔 예정입니다. 바뀌는데 1, 2교시에 국어를 배치를 해서 학생들이 이제 국어 문제를 풀 수 있도록 하고 3, 4교시에는 수학을 연속으로 배정을 해서 수학 문제를 할 수 있도록 일주일에 한 번 이상은 그런 시간을 갖도록 구성을 하겠습니다. 자, 수능 있고요. 수능 잘 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 우리 12월, 1월에서는 이제 수시 등록하고요. 그 다음에 정시 모집 있습니다. 놓치지 않게 열심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학사 일정 안내입니다. 학사 일정 안내인데 학사 일정은 학교 사정에 의해서
변화할 수 있음을 인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3월인데요. 자, 3월에서는 3월 25일 전국연합 학력평가가 있습니다. 이 점수를 가지고 방학 동안에 어느 정도 성취도가 있는지 확인이 가능하고요. 자, 그리고 바뀐 수능 체제로 처음 보는 시험이기 때문에 어느 식으로 이제 그 점수대가 바뀌는지 그런 것들을 정확하게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4월은요, 5, 6, 7, 8, 9 학부모 상담이 진행됩니다. 자, 작년에 코로나로 인해서 학부모 상담을 진행하지는 못했지만, 자, 올해는 4월 5일부터 9일까지 1학년 때 했던 것처럼 체육관에서 학부모 상담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생활 상담과 대익 상담, 뭐 수시, 정시 등 지원 전형 및 준비사항 관련된 상담이 진행이 될 거고요. 한 분당 25분간 일단 진행이 될 겁니다. 그래서 사전에 궁금한 내용이나 이런 것들을 담임 선생님께 전달해 드리면 담임 선생님들께서 미리 준비를 하실 거고 더 내실 있는 상담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14일 날 전국연합 학력평가가 한 번 더 있습니다. 자, 그리고 27일 개교기념일인데 3학년은 자율학습이 진행이 되겠습니다. 자, 28, 29, 30은 중간고사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3학년은 자, 일반 선택 과목 9등급제만 중간고사를 실시를 하고 절대평가로 3등급제인 진로 선택 과목은 기말고사에만 1회 지필평가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문과 학생 같은 경우엔 언어와 매체, 화법과 작문 중 선택 과목 한 과목과 사회 선택 과목 두 과목에서 총 3과목을 중간고사에 보게 되고 이과 계열 학생들은 언어와 매체, 합법과 작문 중 선택 과목 한 과목만 중간고사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기간에는 경시대회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자, 5월입니다. 자, 5월은 자, 일단은 뭐 어린이날 자습은 실시가 되고요. 일단 6일날 체육대회, 7일날 현장체험학습이 잡혀 있습니다. 여건이 허락하면 진행을 하겠지만 여건이 허락하지 않으면 정상적인 학사 운영이 진행됩니다. 자, 그리고 19일 석가탄신일인데요. 이때는 6월 평가원 모의고사를 대비해서 사설 모의고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자습 실시하고 19일 날도 사설 모의고사 있다는 거 인지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6월 달은 정말 중요한 평가원 모의고사가 있습니다. 자, 이때는 학생들이 정말 집중해서 좋은 성적 낼 수 있도록 부모님께서도 큰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말고사가 29, 30, 그리고 7월 1, 2 해서 4일 동안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7월 7일 날 전국연합 학력평가가 한 차례 더 있고요. 그리고 7월 8일, 9일 여기엔 나와 있지 않지만 8일, 9일에 2차 경시대회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16일 날 방학식을 하고 자 19일부터는 여름방학 방과후가 시작이 되는데 방과후를 선택하지 않는 학생들은 작년 겨울방학과 마찬가지로 8시부터 10시까지 자습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자, 8월입니다. 자, 8월은 자, 학생부 종합전형 준비와 수능 공부를 지혜롭게 병행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수시 쓰는 학생들은 나름대로 이제 수시를 준비를 하면서도 학생부 종합전형을 준비를 하면서도 학습을 게을리하지 않도록 지도를 할 예정이고 정시를 주로 하는 학생들은 꾸준히 지치지 않게 수능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배려를 할 생각입니다. 자, 9월 일정입니다. 그래서 9월 1일 날 평가원 모의고사가 있습니다. 자, 이 9월 1일 평가원 모의고사는 재수생뿐만 아니라 반수생들을 응시하는 시험으로 굉장히 중요한 시험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9월 10일부터 14일까지 수시 원서 접수 기간입니다. 이 수시 원서 접수 기간에 대부분 자기소개서 입력이 완료가 돼야 되므로 굉장히 분주한 시간이 될 거라 생각이 됩니다. 자, 그리고 연휴에도 추석 당일날은 제외하고 추석 전날과 추석 다음날은 자습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자, 10월 달은
10월 6일, 7일, 8일에 2학기 고사, 그러니까 3학년 이제 마지막 시험이 되겠습니다. 2학기 고사라고 해서 모든 시험을 한 번만 진행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12일 날 전국연합 학력평가가 실시가 됩니다. 자, 그리고 15일 날 재량 유업으로 1, 2학년은 학교를 쉬겠지만, 자, 3학년은 자율학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0월 23일 날 수능을 대비한 마지막 사설 모의고사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11월 가면 11월 17일 수능 예비 소집일이고요. 11월 18일은 가장 중요한 시험이죠. 자, 수능이 진행이 됩니다. 자, 12월 8, 9, 10에 스키 캠프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스키 캠프에서 돌아오는 10일이 수능 성적 통지일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2월 16일 날 수시 합격자, 최초 합격자 발표가 있고요. 27일부터 충원 합격 발표가 있습니다. 그리고 12월 30일, 31일부터 정시 원서 접수가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12월 30일 날 방학식이 진행이 되고, 그래서 12월 31일에는 정시 원서를 쓰는 학생 중에서 학교를 다 고르지 못한 학생들이 등교를 하게 될 예정입니다. 자, 2022년에는요, 2022년 1월 3일까지 정시 원서 접수가 되겠습니다. 그 이후에는 방학이 되겠고요. 자, 2월 8일 날 정시 합격자 최초 발표가 있고, 2월 10일 등교일이고, 2월 11일 날 졸업식을 거행을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1년 동안, 3년 동안의 고등학교 생활이 마무리가 될 예정입니다. 이 2월 11일 졸업식 때 모든 학생들이 웃으면서 졸업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지도를 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대입 진학 설명회를 실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성고등학교 대입 진학 부장이신 이용락 부장님께서 설명회를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집중해서 경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대전 대성고등학교 대입진학부장 이용락입니다. 이렇게 영상으로 만나 뵙게 돼서 너무 아쉬움이 큰데요. 다시 만나서 대면한 자리에서 더 많은 소통을 나눌 수 있는 기회가 반드시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아쉬움은 뒤로 한 채 바로 설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오늘 드릴 설명은요. 먼저 본교 전년도 입시 결과에 대해서 보고 드릴 거고요. 2022 대입의 주요 체크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2022 대입의 전형별 특징, 그리고 그에 어떻게 저희가 대응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년도 결과입니다. 네, 전년도에 의대, 치의대, 그 다음에 한의예, 수의예까지 의학 계열에서 학생들이 총 수시에서 10명, 그 다음에 정시에서 13명 합격을 했습니다. 서울대학교 같은 경우는 지금 정시에서는 합격자를 배출하지 못했는데요. 수시에서 6명이 합격을 했습니다. 이 수시 6명은 대전에 있는 두 개의 자공고와 더불어서 가장 좋은 그러한 성적입니다. 전국으로 눈을 돌리더라도 수시 결과만 놓고 봤을 때는 50위권 안에 드는 그런 성적입니다. 연세대학교 전년도에 비해서 수시 1명 더 늘어난 8명 합격을 했고요. 정시 3명까지 해서 총 11명 연세대학교 합격을 했습니다. 고려대학교 같은 경우는 수시에서 15명이 합격을 했는데요. 저희가 이렇게 고려대학교에서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는 이유는, 고려대학교는 학생부 종합전형을 시행하는 대학임에도 불구하고 수능 최저가 굉장히 타이트하게 걸려있는 그러한 대학입니다. 저희 학교 학생들이 열심히 공부를 했고 수능 최저를 맞추는 학생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렇게 좋은 결과로 이어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서강대학교 총 4명 수시에서 합격을 했고요. 정시 2명까지 6명 합격을 했습니다. 성균관대학교는 수시에서 13명, 정시에서 8명 해서 총 21명이 합격을 하였고요. 한양대학교를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한양대학교는 11명이 합격을 했는데 이 중에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합격한 학생이 총 10명입니다. 저희도 학생부 종합전형의 평가 요소와 그 한양대학교의 인재상에 맞춰서 아이들을 준비를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좋은 결과가 나왔고요.
지금 현재 3학년들 뿐만 아니라 남은 그 후배들도 계속적으로 준비를 시키고 있기 때문에 한양대학교는 앞으로도 계속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중앙대학교 역시 굉장히 많은 수의 수시 합격자를 배출을 했는데요. 중앙대학교는 3년 전에는 8명에서 시작을 해서 그 다음 해에 18명이 합격을 했습니다. 18명이 합격을 했을 때도 중앙대학교 입학사정관이 전국에서 손꼽히는 결과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올해는 6명이 늘어난 24명이 합격을 하였습니다. 거기다가 정시에서 15명까지 합격하여서 총 39명이 합격을 했습니다. 경희대학교는 6명이 수시에서 합격을 했고 정시에서도 6명이 합격을 했는데요. 수시 6명의 결과는 전년도에 비해서는 약간 하락한 그런 결과입니다. 하지만 올해 경희대학교 네오르네상스 전형에서 수능 최저를 걸고 있기 때문에 또 1단계 합격자를 4배수로 늘렸기 때문에 전년도보다는 분명히 더 좋은 결과로 이어지지 않을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외국어대학교 같은 경우 수시에서는 2명밖에 합격을 하지 못했지만 정시에서 15명이 합격을 해서 총 17명 합격을 하였습니다. 시립대학교 같은 경우 서울시립대는 수시에서 2명, 정시에서 4명, 총 6명이 합격을 했습니다. 특수대학교입니다. 경찰대학교는 이전 연도에 비해서 모집 정원이 절반으로 줄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1명의 합격자를 배출을 했고요. 사관학교는 9명, 카이스트 셋, 그 다음에 유니스트 10명, 디지스트 3명, 지스트 1명 이렇게 합격하였습니다. 기타 수도권대 현재 수합된 그런 합격 자료만 가지고 놓고 봤을 때 70명이 합격을 했고요. 네, 저희가 봐야 될 것이 이제 지방 거점 국립대인데요. 뭐 한밭대나 공주대나 이런 일반 국립대 말고요. 지방 거점 국립대에만 저희 학교 학생들이 총 136명이 합격을 했습니다. 그 중에 대전권 학생들의 선호도가 두드러지는 충남대학교 수시에서 9명 그리고 정시에서는 무려 70명이 합격을 했습니다. 이 결과는요. 학령인구 감소로 인해서 경쟁률이 떨어졌기 때문에 더 많은 학생들이 합격을 했다라는 네, 제가 지금 수업 비는 시간에 지금 강의를 이렇게 하고 있어서 그래서 종이 울리는 소리가 났네요. 죄송합니다. 정시는 총 70명 합격을 했는데 이거는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그런 결과, 즉 경쟁률이 하락하니까 입결이 하락해서 더 많은 학생들이 붙었다라고도 할 수 있지만 저희 학교 학생들이 포기하지 않고 마지막까지 수능 준비 철저히 해준 결과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다음으로 2022학년도 대입의 주요 체크사항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학령 인구가 소폭 변화했습니다.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소폭 아주 조금 증가한 그런 결과로 나오는데요. 이렇게 조금의 증가, 즉 전년도와 큰 변화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전년도 입결에 맞춰서 그냥 준비하면 된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런데 굉장히 많은 다른 변화들이 생겼어요. 그래서 섣부른 판단은 금지다. 구체적으로 이제 앞으로 어떻게 대입이 바뀌어 가는지 또 어떤 성향으로 나타나는지 그 흐름 속에서 아이들이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저 역시 준비를 좀 더 철저히 하겠습니다. 모집 인원이 변화가 있는데요. 잠시 뒤에 표로 보시기로 하고요. 대입 공정성 강화 방안, 이게 지금 학생들의 그 대입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고3 학생들에서 또 다른 변화들이 나타납니다. 그런 변화들을 한번 체크하고 넘어갈 거고요. 그 다음에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의 변화도 또한 굉장히 두드러진 변화라고 볼 수 있는데요. 아이들의 선택 과목에 따라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에 대해서도 간단하게나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울대 정시 모집군이 이동을 했습니다. 서울대학교가 원래 가군에서 나군으로 이동을 했어요. 그러니까 연세대학교와 그 다음에 고려대학교가 다시 가군으로 갔고요. 그 다음에 가군에 있던 서강대학교와 이화여자대학교가 나군으로 이동을 하는 연쇄 이동이 일어났습니다. 과연 이 연쇄 이동이 어떤 입시 결과로 이어질지 이런 것들을 예측하는 그런 것은 더 많은 분석을 통해서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요것도 역시 굉장히 두드러진 그 중요한 변화인데요. 약대에서 학부 모집을 실시합니다.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자연계열의 상위권 학생들의 이동이 나타나기 때문이거든요.
이것도 역시 잠시 뒤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대입 전형 일정인데요. 일정 한번 보시고요. 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전형 유형별 모집 인원을 비교한 표인데요. 간단하게 보시면 학생부 위주의 교과 전형,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 1582명이 증가했고요. 종합 전형에서는 6500여 명 정도가 지금 하락했습니다. 감소했어요. 그리고 그 인원들이 교과 전형과 여기 수능 위주, 즉 정시 전형에서 5000명, 5200여 명 증가라는 그런 결과로 이어졌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것은 전국의 모집 인원 변화입니다. 제가 전국 모집 인원 말고요, 다르게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요. 전국에서는 교과 전형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학생부 종합 전형은 18%, 그 다음에 정시는 19% 정도인데요. 이거를 수도권 안으로 갖고 와 보시면요. 네, 교과 전형은 큰 폭으로 줄어들고, 그 다음에 학생부 종합 전형이 늘어나고, 정시 전형이 큰 폭으로 증가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것을 다시 서울에 있는 대학교로 가져와 보면요. 이 서울에 있는 대학교는 지금 16개 대학교, 그 교육부에서 발표한 정시 모집 인원을 40% 이상 늘려라 라고 하는 그 16개 대학교만을 가지고 한번 통계를 내봤습니다. 교과 전형은 전년도 8%에서 12% 정도로 늘어났고요. 종합 전형 약간 감소한 부분이 있지만 여전히 굉장히 중요한 전형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정시 전형은 40%인데요. 아직까지 40%를 채우지 않은 대학교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같은 경우도 아직 30%대의 정시 모집 인원 비율을 보이고 있는데요. 어찌됐든 지금 40%를 어느 정도 육박하는 그런 정시 모집 인원이 나타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이 선호하는 수도권 내지는 서울권 대학으로 가기 위해서는 학생부 종합 전형과 학생부 종합 전형과 그 다음에 정시, 수능 위주 전형 이 부분을 주목해서 준비를 해야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반에 따른 변화인데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학교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미리 준비를 해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가장 두드러진 변화는 자율동아리 먼저, 자율동아리가 한 개만 기재가 되는데 그것도 30자로 그 동아리 소개만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소논문은 기재 금지가 되었고요. 교내외 봉사활동 실적은 기재가 될 수 있게 여전히 기대가 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연간 700자의 진로활동도 전년도와 별로 변화된 부분은 없지만 진로희망 분야가 대입에 위반이 된다. 이것도 여러분들이 하나 체크를 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제는 전공적합성에서 계열 적합성 쪽으로 조금 더 많이 볼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실은 이전에도 전공적합성보다는 약간 계열 적합성 쪽을 많이 보겠다라는 게 대학의 입장이었는데요. 그런 것이 더 두드러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굉장히 중요한 변화로 또 하나가 교내 수상 경력이 학기당 한 건만 반영이 된다. 그래서 3학년 1학기 때까지 5개만 반영이 되는 걸로. 그럼 아이들은 이제 어떤 수상 경력을 집어넣을지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교사 추천서가 올해부터 완전히 폐지가 되고요. 그 다음에 자기소개서 요 부분도 좀 우리가 봐야 되는데요. 사실은 이 자기소개서가 생활기록부의 기재 요소가 많이 축소되고 많이 사라지고 그렇다 하더라도 자기소개서로 아이들의 어떤 우수성이나 이런 것들을 드러내기에 좀 좋은 그런 자료가 바로 자기소개서였거든요. 그런데 이 자기소개서의 글자 수가 줄어드는, 또 2024년도에는 완전히 폐지가 되죠. 줄어드는 상황이고, 현재 그 줄어드는 거에 대비해서 몇 개 대학에서 자기소개서를 폐지를 한 상황입니다. 저희 학교 학생들이 많이 쓰는 고려대학교 같은 경우도 자기소개서가 현재 폐지된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이 자기소개서가 지금 문항이 축소되고 또 글자 수가 축소되는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느냐, 그 부분은 뒤에서 자세히 또 설명을 드리겠지만 자기소개서에 준하는 생활기록부를 만들어주면 되는 거거든요. 저희가 그런 것들을 지금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서울권 소재 16개 대학
수능 기준 전형 40% 이상이 확대됩니다. 내년까지 달성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몇 개 대학을 빼고는 나머지 대학들은 이미 40%를 뽑고 있고요. 그런데 수시 전형에서 미등록, 충원하지 못한 학생들은 정시로 2월을 시키거든요. 정시로 2월을 시킨다면 그러면 45% 이상도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것도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수도권 대학에서 지역균형 선발 10% 이상 권고를 했고, 올해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40개 대학, 종합 전형으로 4개 대학 해가지고 총 12,290명을 선발을 하게 됩니다. 이 전형은 교과 전형인데요. 교과 전형으로 대부분은 선발을 하기 때문에 내신 성적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것으로 작용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능 변화의 특징입니다. 수능 변화는 이제 공통 과목과 선택 과목의 체제를 도입을 했고요. 문이과 구분이 완전히 폐지가 되었습니다. 대학별로 문이과 구분이 폐지가 되었지만 대학별로 계열별 수능 과목을 지정을 해버리는 바람에 자연계열로 가는 학생들이 사회탐구 영역을 선택해서 보는 그런 경우를 좀 막았습니다. 수학이 굉장히 조금 많이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수학 선택 과목의 영향이 나타날 것이고, 미적분과 기하를 선택한 학생들이 확통을 선택한 학생들보다 조금 더 유리한 겁니다. 유리한 그런 상황입니다. 확통을 선택한 학생들이 좀 더 많을 것으로 예측을 하고는 있는데, 미적 기하 선택한 학생들이 조금 더 유리하지 않을까 보고 있고요. 그거는 바로 이 점수 산출 방식의 변화 때문에 그런데요. 전년도에 전국 11개교 예비 고3 학생들을 모의고사를 치른 결과 1에서 3등급의 학생들 70%가 자연계열 학생들이고요. 그리고 30%가 인문계열 지원하려는 학생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미적과 기하가 유리할 것이다 라는 그런 결과가 나올 거라는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당연히 수능 최저학력 기준의 충족에 영향을 줄 거고요. 특히 문과 학생들이 수능 최저를 맞추는데 좀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교차 지원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는데요. 자연계열의 학생들이 시험을 좀 못 봤지만 수학 교과의 반영 비율이 높은 상위권 대학의 상경계열 지원을 할 가능성도 높아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문과 학생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그런 구조로 가고 있어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요.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의 변화, 보시는 바와 같이 국어 과목과 수학 과목에서 공통 선택의 그러한 체제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올해부터 그 첫 수능이 시작이 됩니다. 문이과의 구분이 폐지가 됐고요. 그 다음에 사회과학탐구 계열 구분 없이 택 2라고 되어 있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대학에서 수능 선택 과목을 지정을 했기 때문에 미적분 기하 확통을 선택한 아이들이 자연계열로 지원하는 그런 상황이 조금은 줄어들 것이다 라는 것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에 있는 총 58개 대학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이들이 굉장히 선호하는 대학들이 많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탐구 영역에서도 과학탐구 영역을 선택을 해야만 올 수 있다라고 하는 대학이 64개 대학, 현재 발표된 것은 이 이상의 대학들이 발표를 하였습니다. 수능 공통과목과 선택과목 및 성적 통지표 예시인데요. 이거는 아이들이 선택을 하는 그런 내용이고, 그 다음에 이거 이렇게 맞춰서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참고로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적표도 이렇게 선택 과목이 나올 것이다 라는 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수능 점수 산출 방식의 변화입니다. 좀 복잡한데요. 간단하게만 설명드리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이러한 구조로 점수를 산출을 하겠다. 먼저 선택 과목 원점수를 조정해서 선택 과목 조정 원점수로 변환을 하겠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공통 과목 점수와 선택 과목 조정 점수 원점수를 표준화한 다음에 그런 표준화된 각각의 점수에 배점 비율을 반영해서 합산을 하는, 그리고 다시 평균 100, 표준 편차 20으로 표준화된 점수로 변환해서 최종 표준 점수를 산출한다. 굉장히 복잡하시죠? 복잡한데요. 결과적으로 얘기하면 공통 과목의 평균 점수가 높은 그룹, 예를 들어 수학에서
미적분과 기하를 선택한 아이들이 수학에 조금 더 자신 있는 학생들이고 그 학생들이 공통 과목인 수1과 수2에서 더 좋은 결과를 거둘 수 있기 때문에 확률과 통계를 더 좋은 점수를 받았다 하더라도 같은 공통된 점수를 받은 아이들이 아이들 중에서 미적 기하를 선택한 아이들이 조금 더 높은 평균 점수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다음으로 약학대학 선발 인원입니다. 아까 굉장히 중요한 변화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신문기사에 나온 인원으로 총 1763명을 모집을 하겠다. 모집도 굉장히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수시 교과 전형으로 411명, 그 다음에 학종으로 361명, 논술로 뽑는 대학이 6개 대학이 있는데요. 그 6개 대학에서 54명 선발을 하고요. 그래서 수시에서는 826명, 정시에서는 647명을 선발하겠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근데 저희가 이제 봐야 될 것이 수시에서 826명을 뽑지만 80%가 넘어가는 거의 90%에 육박하는 그러한 전형에서 그리고 학교에서 수능 성적표를 요구합니다. 수능 성적표. 즉 수시에서 수능 최저를 거른 대학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말씀이거든요. 정시에서는 당연히 수능 성적표가 요구가 되고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수능을 잘 보는 학생들이 더 좋은 대학에 갈 수 있는 길은 더 많이 열려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게 3월 8일에 발표된 베리타스 알파라는 교육신문에서 나온 내용인데요. 약대 37개 전체가 6년제 학부 전환으로 확정을 시켰다. 그래서 2022학년도에 1763명을 선발한다. 근데 보세요. 방금 이야기한 826명, 그 다음 647명은 지금 현재 전형 계획을 공개한 32개 대학입니다. 나중에 들어온 여기에 있는 강원대나 충남대, 부산대는 아직 전형은 구체적으로 발표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외가 됐거든요. 더 늘어나겠죠. 수시나 정시가. 근데 이게 좀 보세요. 서울대의 자연계 모집 인원이 1700여 명이에요. 이거 굉장한 판도 변화가 예상이 됩니다. 뭐 단순 수치로 계산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그냥 단순하게 따져보면 약대 학생들이 약대를 간다 그러면 약대가 한의대 수준, 어떤 사람들은 낮은 의대 정도 수준 정도로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서울대 일반과에 합격을 하더라도 약대에 합격을 하면은 학생들이 서울대를 등록을 안 하고 약대로 등록을 하겠죠. 그러면 보세요. 단순히 계산했을 때 약대에 1763명이 가요. 그러면 서울대학교 자연계열 모집 인원 1700명 정도가 거기에 쏠린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러면 이제 연세대 고려대학교에 합격했던 1700여 명이 이제 서울대로 올라오겠죠. 서성안에 있는 아이들이 또 올라오겠죠. 중경외시 아이들이 올라오겠죠. 단순히 입결만 따진 그 서열로 봤을 때요. 그러면 그 밑에 있는 대학들은 1700명의 결혼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합격할 가능성은 더 높아지겠죠. 네, 그러한 판도 변화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학부 모집이 기존에 뽑던 인원이 전환이 된 게 아니라 기존에는 학부에서 뽑지 않던 인원이 1760여 명이 늘어난 거기 때문에 이런 큰 변화가 예상이 되는 겁니다. 거기다가 여학생이 선호도가 두드러진대요. 이 신문에 나온 내용인데요. 그렇다면 치대, 한의대, 그 다음에 수의대 입시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럴 수 있겠죠. 그러면서 동시에 공과대학 지원자 감소가 두드러질 수도 있다. 공과대학은 생명과학 계열이 아닌데 왜 줄어드느냐? 교과전형이 있잖아요. 내신 성적이 좋은 아이들이 약대 가가지고 그 학생들이 이제 화학이나 이런 거 공부했을 테니까 약대 가서 공부할 수 있는 역량은 되거든요. 그러니까 공과대학의 지원자가 줄어들고 약대 1700여 명에 포함되는 그런 인원이 간다면 공과대학교 지원자 수가 줄어들 거고요. 자연과학 계열에서도 약간 줄어들 가능성이 있어요. 학생들이 예전에는 약대 학부로 들어갈 때는 들어가지 못할 때는 그때는 생명과학과나 화학과 들어가서 거기서 공부해서 피트라는 시험을 봤거든요. 그런데 이제 학부로 전환이 되면서 자연과학 계열에서 생명과학과나 화학과 들어가지 않더라도 약대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렸기 때문에 약대를 생각하고 갔던 아이들은 약대로 몰리겠죠. 그러면 자연과학 계열에서도 생명과학과나
화학과 이런 데는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간단히 변화들을 좀 살펴봤고 주요 체크사항들을 한번 봤는데요. 다음으로는 2022학년도 대입의 전형별 특징, 그 다음에 저희가 어떻게 대응을 해 나가야 될지, 또 학교는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나마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화면은요, 위에 학생부 교과, 학생부 종합, 논술 위주, 수능 위주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 학생부 교과 전형을 설명할 때는 이렇게 학생부 교과에만 파란색이 들어가 있을 거예요. 저도 이제 예전에 설명회나 이런 걸 다니다 보면 막 설명을 하는데 이게 뭐에 대한 설명인지를 구체적으로 모를 때가 많더라고요. 네, 그런데 다른 학교에 그 선생님께서 이렇게 설명하는 것을 보면서 이해도 쉽고 좀 더 그 듣는 사람들을 배려하는 그런 차원의 어떤 설명이 되는 것 같아서 저 역시도 학부모님들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하면 준비를 해봤고요. 네, 일단 학생부 교과 전형에 대해 설명을 드릴 건데 그 교과 전형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요. 네, 교과 성적이 50% 이상 반영하는 전형이다라는 건 알고 계시죠? 종합 전형이나 논술 전형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경쟁력을 보여주고 있다. 합격 예측이 가능하다. 왜? 이거는 정량적인 평가를 하거든요. 정량적인 평가를 하기 때문에 수치가 나와 있어요. 몇 점대 내신은 어디에 합격을 하고 인원이 줄어들더라도 어디 합격하고, 거기다가 올해 같은 경우는 학령 인구 감소가 예전만큼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 더 예측이 가능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이 중복해서 지원하는 경우가 많고 중복 합격이 많습니다. 그래서 충원 합격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런데 저희 학교 학생들은 사실은 내신이 일반고 학생들보다 약간 조금 더 불리하기 때문에 교과 전형으로 이걸 지원할 수 있을 것인가? 지원할 수도 있어요. 특히 의대나 치대나 한의대나 수의대 같은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굉장히 타이트하게 걸려있는 그런 대학 같은 경우는 수능 최저를 맞추는 선에서 교과 전형으로 지원을 해서 실제 합격하기도 합니다. 전년도에도 1.51의 학생이 충남대학교 의예과를 교과 전형으로 합격을 한, 수능 최저를 맞추면 그렇게 가능성이 높아지거든요. 그것이 바로 이제 합격의 변수가 될 것이다 라는 거고요. 면접 실시 전형은 교과 100% 전형보다 합격성이 낮아지겠죠. 왜냐하면 면접으로 인해서 순위가 뒤바뀌는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런 전형을 저희 학교 학생들이 조금 더 지원을 할 가능성이 있겠죠. 교과 반영 방법과 학년별 반영 비율이 굉장히 다양하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진로 선택 과목 반영 여부 및 방법 굉장히 복잡합니다. 학생부 교과 전형 지역 균형 선발이 굉장히 증가했다. 네, 아까 앞에서도 설명을 드렸지만 10% 이상 선발을 하라는 권고사항이 있었고, 그래서 거기에 발맞춰서 지역균형 선발을 교과로 하는 대학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네, 교과 전형은 여기까지만 설명을 드릴 거예요. 왜냐하면 저희 학교 학생들이 또 많이 지원하지 않는 그런 전형인데다가 지금 다른 거 설명을 드리는 데 있어서도 시간이 많지가 않기 때문에 교과 전형은 이렇게 설명을 드릴 거고요. 다음으로는 학생부 종합전형, 저희 학교 학생들이 굉장히 선호하는 전형이죠. 보시면 학생부 종합전형은 가능성과 역량을 평가한다. 역량이라는 말은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것을 할 수 있다,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이런 건데요. 그것을 이제 가능성과 연결지어서, 이 가능성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 발전 가능성이겠죠. 이 발전 가능성 안에는 학업 수학 능력도 포함이 되겠죠. 그런 것들을 보겠다는 거예요. 제가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해서 들었던 가장 간단한 정의가 뭐였냐면 바로 삽질도 해본 사람이 잘한다 였습니다. 네, 그게 무슨 말이냐면 뭔가 좋은 결과물을 냈다고 해서 자랑하는 학생, 이런 학생을 뽑겠다는 전형이 아니라 고등학교에서 삽질을 해보면 대학교 와서도 더 삽질을 잘할 거야. 즉 탐구를 열심히 해본 학생이 탐구를 잘할 수 있는 역량이 있어. 공부를 열심히 한 학생이 대학에 와서도 성실하게 공부를 잘할 거야 라고 하는 그런 발전 가능성을 많이 보겠다는 전형이거든요. 그래서 가장 간단한 정의로 삽질도 해본 사람이 잘한다. 저는 그거를 어디에 가든 또 어떤 설명을 하든 간에 말씀을 드리거든요. 참고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생의 성장 과정을 평가하는
그러한 전형이고요.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 요게 이제 저희가 좀 주목을 해서 봐야 되는 내용인데요. 학교생활기록부의 기록이 개선됐다. 사실 개선이라고 하지만 축소되거나 사실은 폐지된 부분이 많죠. 학생들의 역량을 평가할 수 있는 요소가 많이 줄어들었고, 거기다 교사 추천서까지 폐지가 됐습니다. 자기소개서까지 글자 수가 감소했어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뒤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단계별 전형 실시가 많다라는 것도 학생부 종합전형의 일반적인 특징입니다. 자, 그러면 왜 학생부 종합전형이 중요할까요? 이게 올해 결과입니다. 2021학년도 신입생 모집 결과인데, 경희대학교 소프트웨어 융합학과에 같은 계열의, 그것도 같은 학급의 학생이에요. 두 학생이 똑같은 전형의 원서를 냈습니다. 한 학생은 내신이 2.75였고요. 또 한 학생은 3.64였어요. 네, 어떤 학생이 붙었을까요? 두 학생 모두 붙었으면 좋았을 텐데, 이 학생은 네, 아쉽게도 1단계 통과도 안 됐고요. 이 학생은 최종 합격이 됐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요. 일단 학생부 종합전형이라고 하는 게 내신을 극복할 수 있는 전형이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교과 전형으로 저희 학교 학생들이 지원하기가 조금 불리한 면이 없지 않아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저희 학생들은 활동을 통해서, 그리고 수업 시간에 열심히 참여하고 자기가 공부한 것을 통해서 학업 역량을 드러내면서, 그러면서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많이 합격을 하고 있거든요. 올해도 이러한 성향은 두드러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더 좋은 결과를 거둘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를 할 거고요. 또 하나가, 이 2.75인 학생 내신이 더 좋고 굉장히 우수한 학생이었어요. 우수한 학생이었는데 왜 이 학생이 붙었느냐? 경희대학교의 평가 요소에는 이 학생이 맞았던 거예요. 반대로 이 학생은 중앙대 소프트웨어를 합격했습니다. 그런데 B 학생은 중앙대는 불합격했어요. 이렇게 학생들의 그 탐구와 또 학생들의 학업 역량, 학생들의 개인 역량, 이런 것들을 판단해서 이 학생이 어느 대학에 유리할지, 이런 것들을 학교에서 선생님들, 담임 선생님들이 계속적으로 해주시고 계시거든요. 그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학생들을 계속적으로 지도하고 있습니다. 네, 이러한 평가 요소, 수도권 6개 대학인데요. 뭐 연세대, 그 다음에 중앙대, 건국대, 경희대, 뭐 서울여대, 서울여대, 이화여대, 이런 학교들을 모두, 죄송합니다. 이화여대는 아니고 한국외대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좀 네, 긴장했나 보네요. 한국외대까지 해가지고 총 6개의 대학에서 공동연구로 마련한 내용이고요. 지금 작아서 잘 안 보이실 거예요. 이거 인터넷 들어가면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학업 역량, 전공 적합성, 인성, 그리고 발전 가능성, 이런 4가지 평가 요소를 보는데, 중요한 건 이런 것들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세부 요소들을 학교생활기록부에 잘 채워 넣어야 된다라는 그런 내용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자기소개서 간소화가 있죠. 문항수와 분량이 감소가 되었는데요. 전년도에 비해서 올해는 공통문항 1번과 2번이 통합됐어요. 그래서 학업 역량과 교내 활동을 통해 드러나는 전공 적합성, 그리고 탐구 역량, 이런 것들을 1번에다가 1500자만 기록을 하래요. 2500자를 기록하던 것을 1500자로 줄이니까 굉장히 힘들겠죠. 그렇죠? 굉장히 힘들 텐데, 이런 것들 사실은 저희가 자기소개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학교생활기록부는 결과물이고, 그리고 자기소개서는 과정이다. 근데 자기소개서에 들어갈 공간이 많이 적어요. 과정을 기록할 수 있는 공간이 없다. 그러면 이제 생활기록부에 과정을 좀 적어주면 되죠. 그죠? 그렇게 과정을 기록하는 내용들을 지금 생활기록부 쓰시면서 담임선생님들, 그리고 학과 선생님들이, 교과 선생님들이 계속적으로 하고 계시다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3번 문항도 글자 수가 축소됐습니다. 800자인데요. 주로 이제 인성 부분을 많이 보는 것인데, 이렇게 축소가 됐다라는 거. 그 다음에 대학별 자율문항인데요. 역시 글자 수가 축소되었어요. 아직 나오진 않았지만
대학들이 이 대학별 자유문항을 좀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총 4,500자에서 5,000자이던 것이 3,100자로 줄어들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거에 대한 대응은 지금 학교에서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런데 학생부 종합전형이 굉장히 어려워요. 전년도에 경희대학교가 조금 안 좋은 결과를 받았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경희대학교가 고교 블라인드 처리가 되면서 그러면서 내신에 조금 더 눈이 갔다. 그래서 전년도에는 그 네오 르네상스 전형에서 2.83의 그 평균 내신 등급을 보였는데 올해는 2.6으로 좀 올라갔어요. 그래서 저희 학교 학생들이 또 좀 안 된 그런 것도 있는데, 근데 올해부터는 이제 4배수가 늘어나기도 하고 1단계 합격이, 그리고 거기서 면접을 보고 합격할 수 있는 역량이 충분히 아이들이 되고요. 그리고 수능 최저가 걸려있기 때문에 저희 학교 학생들이 굉장히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경희대학교는 그런데요. 그런데 여전히 학생부 종합전형은 좀 많이 어려워요. 현재 생활기록부를 보시면요, 상향평준화되었습니다. 전국에 있는 모든 학교들이 이제는 평가 요소에 맞춰서 잘 준비를 해 나가고 있고, 그런 부분들 때문에 상향평준화가 이루어져서 학교 생활기록부만으로 막 이렇게 드러내는데, 학생의 우수성을 드러내는데 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거기다가 기재 요소가 축소되면서 그 차이는 더욱더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학생의 우수성을 드러낼 수 있는 평가 요소는 더 줄어들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굉장히 세밀한 그러한 교육과 그 다음에 기록이 필요하다. 뭐에 따라서? 앞에서 말씀드렸던 평가 요소에 따라서 그렇게 기록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으로 자기소개서가 축소 및 폐지가 되었는데요. 자기소개서가 폐지된 대학이 12개 대학교가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 학교 학생들이 선호하는 고려대, 그리고 지역에서 또 선호하는 충남대, 이런 데가 포함이 됐는데요. 그것은 또한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그 과정, 학생들의 우수성을 드러내는 그런 과정이 드러날 수 있도록 생활기록부를 지금 구성하도록 선생님들하고 다 협의를 마친 상태입니다. 고교 블라인드 처리, 학생들의 그 환경을 파악하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어요. 하지만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교육과정상으로 이 교육과정은 블라인드 처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보내시거든요. 교육과정에 저희 학교는 고급 물리학, 고급 생명과학, 고급 화학, 이러한 요소들, 그리고 문과에서도 문과에서도 아이들이 깊이 있게 공부할 수 있는 그런 과목을 선택해서 들을 수 있도록 해놨기 때문에 저희 학교 그 자사고 학생인 것은 분명히 파악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더라도 약간 좀 어려움은 있을 수는 있다. 그래서 생활기록부를 그 평가 요소에 맞춰서, 또 자기소개서 들은 거에 맞춰서 더 잘 기록을 해줄 필요가 있다. 그리고 대전 대성고 학생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선생님들이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다.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져가는 방향은 뭐냐면요, 학생들이 이렇게 딱딱 끊어지는 그런 활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자기소개서처럼 쭉 이어나갈 수 있게 연결될 수 있는 그러한 능동적 학생부를 만들어야 되고, 중요한 거 아까 무엇을 했는가라는 그런 결과 나온다는데, 이 결과가 중요하지 않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중요한 것은 어떻게 했느냐, 즉 과정, 그 속에서 어떤 것을 느꼈고 어떻게 성장했느냐, 이런 것들을 본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선생님들이 이렇게 학생들의 생활기록부를 기록을 해주고 계세요. 네. 그리고 종합전형 보시면은 이게 이제 그 작년 학생들을 재작년에 그 대학에 들어간 학생들이 와가지고 지도해주는 장면이거든요. 지금 작게 보이지만 여기에 있는 학생이 졸업생인데 아주대 의학과에 다니고 있는 학생이에요. 이 학생이 의예과에 관심 있는 이 학생을 지도해줬거든요. 이 학생, 아주대 의학계열 의학부에 합격을 했습니다. 이 학생은 얼마 전에 군대를 간 학생인데요. 연세대학교 사회학과 다니는 학생이에요. 이 학생이 지금 이 학생을 지도하고 있는데요. 이 학생 역시 연세대 사회학과의 후배로 합격을 했습니다. 이 학생은
사실 굉장히 성실하고 굉장히 우수한 학생인데 수능을 또 잘 봤어요. 서울대학교 1단계 철학과에 합격을 했는데, 그런데 수능을 잘 봐서 서울대 경제학과 경제학부에 1단계 최초 합격을 했습니다. 이 학생이 지금 문과 학생을 지도하고 있고요. 이 학생 성균관대학교 글로벌 경제학과 합격을 했습니다. 거기다가 고려대학교 국제학부까지도 합격을 한 그런 학생입니다. 이렇게 선배들이 와서 도와주는 측면이 굉장히 강하고요. 지금 이렇게 도움을 받아서 대학을 합격한 자사고 8기 학생들, 작년 졸업한 학생들이 언제든지 불러달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너무나 고맙게도. 지금 대학도 전부 다 온라인 강의로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불러주시면 와서 도움을 드리겠다. 그래서 이 학생들을 좀 적극적으로 저희도 학생들, 지금 현재 재학생들과 매칭을 많이 시켜주려고 노력을 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논술 위주 전형입니다. 논술 위주 전형인데요. 2022학년도 대입 전형별 특징 보시면 논술 위주 전형, 논술고사는 논술고사의 반영 비율이 높습니다. 교과 성적이 반영되는 대학이 있는데요. 그 반영 비율이 높은 것처럼 보이더라도 그 영향력은 굉장히 미미해요. 그래서 실제로 반영되는 것은 굉장히 낮다. 그거 정도는 충분히 논술을 극복할 수 있다, 이런 것이고요. 자연계는 선택형 수능에 따른 대학별 문항의 출제 변화가 예상된다. 즉 아마도 기하가 공학계열 쪽에서는 기하가 출제가 되지 않을까. 대학에서는 우수한 학생을 뽑고자 하니까요. 그래서 공학계열에서는 기하가 출제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예상도 해볼 수 있습니다. 적성고사가 완전히 이제 폐지가 됐죠. 그래서 논술고사로 이제 변경해서 선발하는 대학교가 세 군데 학교가 있습니다. 가천대, 고려대, 세종, 수원대 아까 말씀드렸고요. 약학대학에도 논술 전형이 신설이 됐어요. 지금 현재는 이제 6개 대학에 54명이 선발한다고 되어 있고요. 아직 발표를 하지 않은 6개 대학이 있기 때문에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약학대학교 논술을 실시하는 대학인데요. 경희대, 고려대, 세종, 그 다음에 동국대, 성균관대, 연세대, 중앙대 해가지고 총 54명을 선발한대요. 5명, 굉장히 어렵겠네요. 그죠? 어려울 텐데, 여기 보시면,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걸려있죠.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걸려있고요. 이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맞추면은 조금 더 합격 확률이 높아지겠죠.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논술을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안내해주고 싶은 게 있는데요. 논술을 준비하는 학생들 보면 막 갑자기 논술 학원을 다니고 서울로 학원 다니고 막 이런 학생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거기에 반대거든요. 논술 전형 같은 경우는 예전에는 이제 대학교의 학부 수준의 문제가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 과락만 넘기면 합격하는 수가 굉장히 많았는데, 지금은 선행학습이 금지되는 상황에서 대학교 수준의 문제를 내지 마라, 그렇게 하면 제재를 가하겠다 하기 때문에 고등학교 교육과정 내에서 출제가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논술 위주 전형에 합격하는 학생들 보면 막 논술을 준비해서 파는 학생들, 그런 학생들보다는 학교생활 열심히 하면서 수업 잘 듣고 거기서 개념 착실히 챙겨두는 학생들, 이런 학생들이 훨씬 더 합격 확률이 높아지는 그런 경우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학교 공부를 열심히 하면서 그러면서 합격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선행학습 영향평가 보고서를 확인하는 겁니다. 거기에 보면요, 논술 기출문제 나와 있고요. 좀 작아서 잘 안 보이겠지만 교육과정의 근거와 그 다음에 그 자료가 어디에 있는지, 어느 책에 있는지까지 다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요, 그 선행평가 영향평가 보고서에 이렇게 채점 기준까지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채점 기준에 맞춰서 써야만 어떻게 될까요? 점수를 많이 받을 수가 있겠죠. 거기다가 이렇게 모범 답안까지도 제시를 해주고 있어요. 이걸로 준비를 하면 충분히 학교에서만 공부를 해도 논술 위주 전형에 합격을 할 수 있습니다. 거기다가 대학별로 홈페이지 들어가잖아요. 입학처 홈페이지 들어가면 모의논술을 봅니다. 모의논술을 보는데 그 모의논술을 보면 그 모의논술에 해당하는
강의를 출제하신 교수님께서 또는 채점하시는 교수님께서 직접 강의를 해주세요. 그럼 그거를 듣는 거죠. 굳이 사교육을 가지 않더라도 충분히 좋은 결과를 거둘 수 있다라는 거. 다만 논술이주 전형은 굉장히 많이 축소가 됐죠. 많이 축소가 되고 인원도 많이 줄어들고 아이들이 선호하는 대학의 인원들이 많이 줄어들었는데, 아이들이 선호하는 대학 같은 경우는 사실은 재학생이 합격하는 사례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재학생 중에서도 약간 성적이 낮은 학생들, 그런데 수학은 조금 잘하는 학생들, 이런 학생들이 논술 전형에 지원하면 좋을 것 같고요. 수학과학 잘하는 학생들 지원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방대에서도 논술 전형을 실시하는 대학들, 내신이 굉장히 낮다 하더라도 논술 전형 경쟁률은 높지만 사실은 거기 절반 이상이 허수거든요. 수시에서 정 낼 거 없고 종합전형 준비 안 했고 정시만 바라보고 가자니 조금 좀 위축이 되고 하니까 논술 전형이라 집어넣어 놓자 뭐 이런 식으로 하는 학생들이 많아서 그 절반 이상의 허수를 제외하면 합격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염두에 두고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2022학년도 대입 전형별 특징 중에 네 번째 수능 위주 전형인데요. 수능이 굉장히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겠죠. 반영 방법과 비율에 따른 유불리를 고려해서 가야 될 것 같고요. 이런 것들은 담임 선생님들이 꾸준히 연수에 참여하시고 있고 또 이것을 직접 공부해 가지고 심지어는 저에게 설명을 해주시는 그런 선생님도 있으세요. 준비를 많이 하고 있으니까 좀 기다려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수학의 선택 과목 기하 또는 미적분과 과탐을 필수로 반영하는 대학을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꼭 확인하셔야 돼요. 나중에 원서비 그냥 날리지 않도록 꼭 확인하셔야 되고요. 이거는 모집 요강에 나오니까요. 그 모집 요강을 꼭 확인하시기를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학령 인구 감소 영향력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건 좀 이따가 또 그림을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바로 이겁니다. 학령 인구 감소가 수능 위주 정시 전형에도 영향을 줬지만 사실은 여기에는 모든 전형에 영향을 줬어요. 그 중에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게 이제 수능 위주 전형에 영향을 준 것인데, 보세요. 이게 바로 전년도 정시 모집 경쟁률입니다. 우리가 정시 모집에서는 가군, 나군, 다군까지 해서 총 3장의 카드를 쓸 수가 있습니다. 3장의 카드를 쓴다면 한 학생이 3군데네요. 그러면 그 학생이 죄송합니다. 자꾸 종이 울리는데 근데 이렇게 또 현장감 있게 또 말씀을 드리는 것도 나쁘진 않은 것 같습니다. 어쨌든 다른 시간에 설명해 드리기가 어려워서 종이 나는 거는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래요. 어쨌든 가군, 나군, 다군의 3장의 카드를 쓴다고 한다면 그러면 적어도 한 개의 대학에는 3대1의 경쟁률은 나와야 미달 사태가 벌어지지 않거든요. 근데 보세요. 전남 지역이 지금 1.91대1, 지금 경북도 2.12대1, 지금 대전만 하더라도 2.81대1. 그런데 보시면 세종 4.15대1, 서울과 경기 쪽 굉장히 선호 현상이 두드러지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3대1도 못 맞추다 보니까 얼마 전에 인터넷 돌아다니던 글이었는데요. 여기 잘 안 보이시니까 말씀을 드릴게요. 이 친구 국어 영역 7등급이고요. 수학이 8등급이에요. 영어가 5등급이고요. 과학탐구가 둘 다 7등급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방 거점 국립대에 그것도 수학과 여기 있네요. 수학과에 합격을 했어요. 지방 거점 국립대까지도 이렇게 학령 인구가 감소한 것에 영향을 크게 받는다. 또 하나가 아이들의 수도권 대학에 대한 선호 현상이 굉장히 두드러진다. 사실은 경북대 있잖아요. 경북대 같은 데는 합격을 해가지고 반수나 재수를 하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대요. 그래서 이탈률도 많고, 심지어 얼마 전에는 그 경북대학교 총장님이 또 사임을 하셨죠. 입시 결과에 책임을 지고 사임을 하셨다 이렇게 나와 있던데, 지방 거점 국립대뿐만 아니라 나머지, 그래도 그나마 지방 거점 국립대는 나은 상황인데 나머지 지방 사립대는 굉장히 큰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고 합니다.
보시면 전년도 경쟁률을 보시면 돼요. 여기 보시면 예전에는 뭐 서울권 예전에는 지방권이 4.5대 1에서 3.9대 1에서 2.7대 1로 떨어졌다. 서울권도 사실은 선호 현상이 두드러진다고 하지만 학령 인구가 감소했다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6.1대 1이 경쟁률이었던 것이 5.6대 1로 떨어졌다가 작년에는 5.1대 1까지 떨어진 거예요. 이렇게 학령 인구 감소는 많은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 알아주시고요. 그래서 사실은 지방 거점 국립대 정도 가는 거 수능을 준비를 하면 갈 수 있고요. 또 앞에서 계속 말씀드렸는데 교과 전형에 수능 최저 걸렸죠. 약대 거의 89% 정도일 거예요. 아마 제가 기억하기로 그 정도가 지금 수능 최저가 걸려 있죠. 네. 그리고 수능 최저뿐만 아니라 정시에서 수능 성적표를 요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정도가 수능 성적표를 요구한다고 합니다. 거기다가 정시 전형에서도 입결 경쟁률 하락하면서 입결 하락했죠. 그런 걸 보면 정시 준비 잘 해야 되겠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수업 정말 잘 들어야 돼요. 수업이 짱이에요. 수업이 최고예요. 그 수업을 통해서 아이들이 실력을 쌓아야 되고요. 모의고사를 통해서 부족한 점을 보완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계획 수립이 중요하고요. 종합전형을 준비하면서 하는 학생들은 이제는 8월달, 9월달 넘어가면 자기소개서 작업을 하겠죠. 그러면서 시간을 많이 뺏기게 될 텐데, 그렇기 때문에 기출문제 중심으로 집중력 있게 마지막에 공부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또 수립해 놓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학교에서도 수업도 되게 착실하게 선생님들이 열심히 해주고 계시고요. 학생들 모의고사 나오면 그거 분석해서 선생님들이 회의도 하세요. 바로바로 회의도 하시고 어떻게 성적을 올리고 어떻게 부족한 점을 보완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회의를 하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저희가 학교 자체 채점을 해요. 학교 자체 채점을 하면 그걸 통해서 신속하게 피드백을 제공을 해줘요. 뭐냐면 여기 나오는 문항 분석표입니다. 문항 분석표를 통해서 정답률이 뭐 60%대에 있는데 내가 맞았다, 내가 또는 틀렸다. 예를 들어 정답률이 한 80% 정도 되는데 내가 틀렸다 그러면 이거는 몰라서 틀렸다기보다는 실수한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어떤 매력적인 오답에다가 체크를 했길래 요거를 못 찾았을까,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둬가면서 정리를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더 나은 실력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이것은 올해도 계속적으로 제시를 할 예정입니다. 계획이 필요하다고 했는데요. 자신만의 공부 계획 필요하고요. 부족한 점을 보완하기 위한 노력, 그리고 아마 그 학년부장님께서 학교 행사, 시험 이거에 대한 정보는 주실 텐데요. 그런 것들을 알고 있으면서 그거 준비할 수 있는 기간, 그리고 그것을 그것이 마무리되었을 때 그 다음으로 내가 무엇을 할지, 이런 거에 대한 계획 수립 필요합니다. 자기가 무엇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아는 그런 메타 인지 능력이 필요하겠죠. 수시와 정시 균형 있게 준비하셔야 돼요. 나는 수시로만 갈 거야, 이런 애들 정시 수능 아예 안 보거나 아니면 보더라도 그냥 대충 보는 아이들 있잖아요. 나중에 좀 후회하는 아이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알아두시고요. 네. 그래서 대전 대성고는 이렇게 열심히 학교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걸로 전형이 준비가 되도록 설계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수업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연계성이 강화시켜서 정시와 그 다음에 그리고 수시 등 모든 전형을 대비할 수 있도록 해주고 있습니다. 자소서 수준의 생기부 만들겠다라고 말씀드렸고요. 네, 제가 지금 일하고 있는 대입진학실이에요. 대입진학실 주도해서 지금 학급별로 한 명씩 인원을 뽑았거든요. 그 학생들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학급에다가 어떤 평가 요소라든가 아니면은 대입 관련 정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제공을 해드릴 예정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수업과 학교생활로 학생부 종합전형, 수능 1등급, 아까 말씀드렸던 뭐 논술 이런 것까지 모두 준비가 가능하다라는 것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런 것들이 떠돌아다니더라고요. 예전에 저희 학교에 강의 오셨던 분이 이렇게 보여주셨던 PPT인데, 이런 실수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이거 N수생이 한 얘기인데, 네, 모의고사 성적이 일희일비 하지 마라. 이거 특히 이거 부모님들 해주셔야 돼요. 부모님들도 모의고사 못 봤다고 큰일 났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많이 응원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투리 시간 잘 써라. 자, 네 번째 보시면 너튜브와 얼굴책, 영어로 바꾸시면 아시겠죠? 요거 학생들 이것 때문에 망하는 애들 되게 많아요.
학교에서 끝나고 집에 가면 바로 휴대폰 딱 보면서 그러면서 이런 너튜브, 얼굴책, 카톡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 거 못하게 해주셔야 돼요. 왜냐면 이거 꼬리에 꼬리를 물고 끝나지 않는 그런 특성을 보유하고 있거든요. 계속 재밌는 그런 컨텐츠들이 떠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학생들이 거기에 빠져가지고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그래 학교 와서 자고.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편식 공부 막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인강, 관람한 것이 공부인 줄 안다. 그런 학생들 많거든요. 너 몇 시간 공부했어? 아, 인강 2시간 듣고요. 그리고 혼자 공부한 거 1시간에서 3시간 했어. 이런 학생들이 있는데 인강 관람을 공부로, 물론 공부는 맞죠. 공부는 맞는데 스스로 한 공부, 머릿속에 꽉 박혀있는 공부라고 생각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것도 중요한데요. 효율만 너무 따지다가 학습량 관리는 소홀했대요. 즉 효율적 공부는 절대 우직한 공부를 이길 수가 없다고 합니다. 꾸준히 열심히 공부하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톨스토이의 마지막 톨스토이의 말을 인용을 하면서 마지막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톨스토이가 3가지 질문을 던졌다고 해요. 그리고 이 3가지 질문을 평생 가슴에 품고 살았다고 합니다. 그 질문은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시간은 언제인가? 가장 중요한 사람은 누구인가?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인가? 제가 저한테 상담 오는 학생들, 고3 학생들한테 몇 명한테 물어봤거든요. 그 학생들 중에 많은 학생들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지금 저한테 가장 중요한 시간은요, 선생님 바로 현재예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사람은 부모님이고요. 가장 중요한 일은 공부예요. 진짜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되게 기특하죠. 그런데 톨스토이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시간은 현재이다.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사람은 현재 내가 마주하고 있는, 대하고 있는 사람이 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일은 이 대하고 있는 사람에게 내가 선을 행하는 일이다. 공감이 되시죠? 왜 그리고 이 말을 인용했는지 아시겠죠? 지금 현재 저희 학교에 있는 3학년 학생들, 저희가 대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사람이고, 이 학생들이 더 좋은 길로 갈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누가요? 담임선생님, 그리고 교과선생님, 네, 선생님들이 하고 있어요. 제가 들었던 말 중에 아직까지도 저도 가슴속에 깊이 있는 말이 뭐냐면, 교사라는 직업은 돈을 버는 직업이 아니라 사람을 버는 직업이다. 제가 교직을 15년 넘게 하면서 때로는 실수도 하고요. 아이들과 다투기도 하고, 예, 때로는 일이 힘들다고 투정도 부리고 했거든요. 그러면서도 떠나지 않았던 생각이 바로 사람을 번다라는 그 말이었어요. 우리 선생님들도 똑같은 마음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현재 그 선생님들이 대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노력을 해주지 않으신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선생님들도 많이 응원해주세요. 학생들 응원하는 것만큼 많이 응원해주시고요. 그리고 학부모님들도 이제 같은 저희 일원이시고 팀이기 때문에 훌륭한 팀워크로 올해 굉장히 좋은 결과 있도록 많이 노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의 설명은 여기까지고요. 긴 시간 설명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긴 시간 동안 설명이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올해는 예년과 틀리게 입시 부분에서 많은 것들이 변화하였습니다. 학부모님들께서도 이 변화된 입시의 내용을 잘 알아두시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 영상을 주말에 학생들과도 함께 보면 더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진 한 장 띄워드렸는데요.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는 것이다. 더딘 것을 염려하지 말고 멈출 것을 염려하라. 아이들이 성적이나 이런 것들로 힘들어하면 포기하지 않도록 많이 도와주시고 천천히 상승할 수 있도록 도움을 많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학교에서도 모든 학생들이 자신이 원하는 만족하는 대학에 갈 수 있도록 열심히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으로써 2021년 대성고등학교 3학년 대인 및 학년은행 설명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의사항이 있으면 밑에 있는 전화번호로 250-3883번으로 문의해 주시면 언제든지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